unfold. 안녕하세요. 오늘은 1970년대의 대한민국으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1970년대 정말 격동의 시대였죠. 맞습니다. 바로 불가능을 현실로 바꿨다고 평가받는 포니 신화에 대해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이 파고들어 볼 텐데요. 그 시절을 생각하면 뭐랄까 1인당 국민소득이 300달러? 상상이 잘 안 가죠. 길 대부분이 비포장도로였고요. 자동차는 정말 소수만 가질 수 있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야말로 사치품, 전유물, 바로 그런 척박한 땅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당시 분위기가 생생하게 느껴져요. 자전거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무슨 자동차냐. 대체 어느 나라가 한국 차를 사주겠냐. 뭐 이런 냉소와 불신이 정말 팽배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의 핵심 질문은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정말 맨주먹으로 시작해서 고유모들 자동차를 탄생시킬 수 있었을까? 네. 오늘 저희는 단순히 폰이라는 자동차 한 대의 성공 스토리를 넘어서요. 그 결정이 어떻게 한국 산업 전체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생생하게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시작점부터 들여다봐야겠죠. 현대자동차가 왜 이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가? 처음에는 우리 기술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포드의 코티나를 부품으로 들여와서 조립하고 판매하는 수준이었죠. CKD 방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 코티나가 한국에서는 거의 제항 수준이었던데요. 비포장도로 몇 번 달리면 서스펜션이 그냥 주저앉고. 맞습니다. 고장이 너무 잦았어요. 영국 포드가 포장도로 기준으로 만든 차를 그대로 가져왔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죠. 근데 더 큰 문제는 현대 기술진이 이걸 어떻게든 개선해 보려고 해도 포드 측에서 아예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원설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요? 네, 그냥 부품을 조립할 권한만 있었지 핵심 기술은 쳐다볼 수도 없는 말 그대로 기술의 식민지 상태였던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차를 조립해서 파는 걸 넘어서 이 상태로는 영원히 우리만의 것을 만들 수 없겠다. 이런 위기감이 들었겠군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정주영 회장이 꿰뚫어 본 지점입니다. 조립과 제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요. 그래서 포드의 합작법인을 제안한 거군요. 엔진 공장도 짓고 기술 이전도 해달라. 네, 50대 50으로 하자고 했죠. 하지만 포드는 한국을 그냥 단순 부품 공급 기지로만 생각했습니다. 현대가 크는 걸 원치 않았던 거예요. 결국 3년간의 지지부진한 협상 끝에 포드가 사실상의 독소 조항을 내밀었고 여기서 정주영 회장이 판을 엎어버린 거죠. 독자적으로 생산에 수출하지 못하면 후진국을 벗어날 수 없다. 이 말이 정말 비장하게 들립니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길을 버리고 스스로 가시밭길로 걸어 들어간 정말 역사적인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동생인 정세영 사장에게 지시하죠. 우리 독자 기술로 신차를 만들게 반드시 성공해야 하네. 네. 주변 반응은 어땠나요? 자료에 나온 GM 부사장의 말이 정말 인상적이던데요. completely impossible. 네, 완전히 불가능하다. 기적을 바라는 것과 같다. 이렇게 코웃음을 쳤다고요? 정부 관료들이나 내부에서조차 회의적이었죠. 그런데 정주영 회장은 다른 그림을 보고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자동차 산업 하나가 성공하면 철강, 전자, 화학 같은 수많은 연관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그 거대한 파급 효과를 내다본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나라의 명운을 건 수출 보국이라는 사명감. 바로 그거죠. 좋습니다. 그렇게 결단은 내려졌는데 이제 어떻게? 나는 정말 현실적인 문제가 남았네요. 선언은 했는데 당장 설계도면 한 장 그릴 사람이 없었다면서요. 네,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전 세계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레이더망에 걸린 인물이 바로 영국의 조지 텀블. 맞습니다. 브리티시 레일랜드에서 소형차 모리스 마리나 개발에 성공시킨 그야말로 업계의 거물이었습니다. 마침 회사랑 갈등으로 쉬고 있던 그를 영입하려고 정세영 사장이 직접 영국까지 2번이나 날아갔다는 일화는 정말 유명하죠. 네, 마지막에 그의 마음을 움직인 한마디가 있었다고 하죠. 그 한마디가 뭐였죠? 현대는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이다. 당신이 와서 이 원석을 보석으로 만들어달라. 와, 정말 멋진 말이네요. 우리의 부족함을 솔직히 인정하면서도 그 가능성을 보여준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텀블은 당시로서는 상상도 못할 연봉과 프로젝트 전권을 보장받고 1974년 현대의 부사장으로 합류합니다. 서구 최고위급 경영자를 스카우트한 한국 최초의 사례가 된 거죠.
텀블은 혼자 오지 않고 자기가 믿는 엔지니어 5명을 함께 데려왔죠. 이른바 텀블의 5인. 네, 이분들이 울산에 상주하면서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에게 A부터 Z까지 거의 도제식으로 모든 걸 전수했다고 합니다. 기술 전수 방식이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텀블이 영국에서 자기가 몰던 모리스 마리나를 직접 한국으로 가져왔다고요. 획득했군요. 당시 세계적인 추세는 전륜구동으로 넘어가고 있었는데 왜 굳이 후륜구동이었을까 궁금했거든요. 바로 그 모리스 마리나의 영향이자 텀블의 아주 현실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현실적인 판단이요? 네, 비포장 도로가 많고 또 짐을 많이 싣는 한국의 운전 습관을 고려했을 때 구조가 단순하고 튼튼해서 수리하기 쉬운 후련 구동이 훨씬 적합하다고 본 거죠. 아, 최신 기술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기술을 택한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기술적인 융합 과정에서 벌어진 문화적 충돌 에피소드도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파란 눈의 영국인 부사장이 돼지머리 앞에서 절을 하고 돈 봉투를 꽂는 그 고사에 참여하는 모습이라니.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죠. 처음엔 이게 무슨 의식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들은 그런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고 빠르게 녹아들었어요. 공장 경비원들의 거수경례나 한국식 회식 문화 같은 것들요. 그런 인간적인 유대감이 없었다면 프로젝트가 쉽지 않았겠네요. 그럼요. 합리적인 서구식 시스템하고 빨리빨리라는 한국식 추진력이 충돌만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둘이 묘하게 융합되면서 엄청난 시너지를 낸 겁니다. 자, 영국팀이 와서 뼈대는 튼튼하게 세웠군요. 그런데 솔직히 아무리 튼튼해도 디자인이 별로면 시장에서 외면받잖아요. 그렇죠. 당시 한국의 세계적인 수준의 디자인을 할 역량이 있었을 리는 없고 이건 어떻게 해결했죠? 전혀 없었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이 눈을 돌린 곳이 바로 디자인의 본고장,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떠오르는 신성, 조르제토 주지아로를 찾아가는군요. 네. 주지아로가 처음엔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듣도 보도 못한 나라에 신생 회사가 찾아왔으니 그럴 만도 하죠. 그랬다고 합니다. 하지만 울산 현장을 직접 보고 마음을 바꿨죠. 거대한 조선소와 허허발판에 자동차 공장을 짓는 그 역동성. 특히 엔지니어들의 그 강렬한 눈빛. 아, 눈빛이요? 네. 우리 손으로 차를 만들겠다는 그 눈빛에서 자신의 젊은 시절 열정을 봤다고 회고했습니다. 그 열정이 마음을 움직인 거죠. 그리고 디자인 비용으로 120만 달러를 요구했는데 이걸 그 자리에서 승인했다고요. 네. 당시 서울의 조응집 한 채가 수백만 원 하던 시절인데 정말 엄청난 베팅이었습니다. 좋은 디자인이 차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주지아로는 직선과 평면을 강조한 당시로서는 아주 혁신적인 종이접기 스타일의 디자인을 제안했고 이게 바로 포니의 얼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전설적인 이대리 노트 이야기가 등장하죠. 아, 네. 이충구 당시 대리. 이탈리아에 파견돼서 기술을 전수받기 위해 만들었다는 그 노트 말입니다. 이게 단순히 기술을 베껴 적은 수준이 아니라고요. 네. 여기서 한국 엔지니어들의 정말 눈물겨운 고군분투가 드러나는데요. 잠시만요. 그러니까 이 모든 첨단 기술을 대리 직급의 한 사람이 노트에 기록해서 가져왔다는 건가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입니까? 믿기 힘드시겠지만 사실입니다. 단순한 설계도 복사가 아니었어요. 낮에는 어깨너머로 그들의 작업 방식을 보고 밤에는 숙소에 돌아와서 선을 끊는 각도, 문진의 모양, 심지어 엔지니어들이 나누는 농담까지 전부 기록했습니다. 와,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사고방식까지 흡수려고 했던 거죠. 이 노트가 훗날 한국 자동차 엔지니어링의 살아있는 바이블이 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그런데 현장에서 문제가 터졌다면서요? 주지아로의 디자인 도면하고 나중에 도입한 미쓰비시의 쉑시 도면이 서로 맞지 않았다고요? 네, 그야말로 전쟁터였죠. 양쪽의 도면을 한국 기술진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일일이 수정하고 맞춰 나갔습니다. 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냥 맞추기만 한 게 아니에요. 한국 도로 사정에 맞게 차체 강성을 더 보강하고 차의 높이, 그러니까 지상고를 높이는 등 한국형 최적화 작업을 해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하군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단순한 모방을 넘어 독자 설계의 싹이 트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제 디자인과 차체는 해결됐는데 가장 중요한 자동차의 심장, 엔진하고 변속기가 남았습니다. 이건 어디서 구해왔나요? 이게 가장 큰 난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 업체들이 기술 유출을 꺼려 문을 닫았죠.
그때 유일하게 손을 내민 곳이 바로 일본의 미쓰비시였습니다. 아, 미쓰비시. 미쓰비시도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파트너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미쓰비시 랜서의 섹턴 엔진과 파워트레인을 도입하게 된 거군요. 네, 당시로서는 유일한 선택지였고 덕분에 포니는 안정적인 심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양날의 검이요? 이 제후 덕분에 파워트레인 기술을 배울 결정적 기회를 얻었지만 동시에 1991년 우리 손으로 알파 엔진을 개발하기 전까지 약 15년간 기술적으로 미쓰비시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다른 선택지가 있었을까요? 모두가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그게 최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절반의 성공이자 불가피한 선택이었죠. 그 거래가 없었다면 포니는 태어날 수조차 없었을 겁니다. 그 경험을 통해 엔진 독립이라는 새로운 과제를 깨닫게 된 거군요. 바로 그거죠. 뼈저리게요. 이렇게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기술과 한국의 열정이 모여서 드디어 포니가 세상의 첫 선을 보입니다. 1974년 토리노 모터쇼. 반응이 어땠나요? 충격 그 자체여죠. 자동차 변방국에서 온 신생 회사가 독자 모델, 그것도 쐐기형 디자인의 포니 쿠페 컨셉트까지 선보이자 동양에서 온 아름다운 차라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그 모터쇼에서 재미있는 우연도 있었죠. 주지아로가 디자인한 폭스바겐의 골프 1세대도 함께 공개됐는데 두 차가 너무 닮아서 형제 같다고요. 네, 둘 다 주지아로의 종이접기 스타일이었으니까요. 정작 주지아로 본인이 폭스바겐에서 표절 시비를 걸까봐 노심초사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심지어 폭스바겐이 원래 골프의 프로젝트명을 포니로 하려다가 현대가 먼저 쓰는 바람에 바꿨다는 비화까지 있죠. 와,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이 성공적인 데뷔 이후에 독자 모델 선언 불과 3년 만에 울산의 종합자동차 공장이 완공되고 1976년 1월 드디어 포니가 공식 출시됩니다. 세계 자동차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현대 속도였습니다. 시장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죠. 얼마나 팔렸나요? 출시 첫 해에만 1만 대 이상 팔리면서 단숨에 시장 점유율 43%를 차지해버립니다. 당시 포니 가격이 227만 원, 대졸 신입사원 월급이 12만 원이었으니 거의 20개월치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살 수 있었네요. 그렇죠. 여전히 비쌌죠. 하지만 그래도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격의 4분의 1 정도였다니 중산층에게는 내 집 마련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꿈이 되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포니가 한국 사회에 마이카라는 개념을 선물한 거죠. 오너 드라이버라는 말이 생겨나고 주말에 가족과 함께 교회로 나들이 가는 문화가 시작됐습니다. 아, 포니 픽업도 있었죠? 네. 함께 나온 포니 픽업은 전국의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발이 되어서 경제 성장의 실핏줄 역할을 톡톡 해냈죠. 그리고 곧바로 수출길에 오릅니다. 1976년 남미 에콰도르에 5대를 처음 수출했는데 여기서 그 유명한 바나나 일화가 나오죠. 네, 이게 정말 당시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에콰도르에 달러가 부족해서 현금 거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요? 그래서 포니 5대를 주고 그 대가로 에콰도르산 바나나를 받아온 겁니다. 자동차를 수고 바나나를 받아왔다고요? 정말 21세기 시각으로는 상상도 못할 거래 방식이네요. 전설적인 물물 교환이었죠. 하지만 이 거래는 단순히 재미있는 일화를 넘어서 우리도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다는 거대한 자신감을 한국 사회 전체에 심어준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니가 남긴 또 다른 유산을 이야기해 볼까요? 토리노 모터쇼의 스타였지만 오일 쇼크 때문에 양산되지 못한 비운의 걸작 포니 쿠페 말입니다. 네. 그 디자인이 그대로 사라졌다면 정말 아쉬웠을 텐데 아주 흥미로운 곳에서 부활합니다. 어디서요? 주지아로가 포니 쿠페의 디자인을 더욱 발전시켜서 만든 차가 바로 영화 백투더 퓨처의 타임머신 드로리안 DMC-10입니다. 세상에, 지금 저 소름 돋았어요. 정말요. 제가 어릴 때 비디오 테이프로 수십 번은 돌려봤던 백투더 퓨처의 그 타임머신이 사실은 한국의 포니 쿠페에서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주지아로 본인도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헤리티지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이어지고 있죠? 2023년에 현대가 주지아루와 함께 반세기 만에 포니 쿠페를 원용 그대로 복원했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고성능 수소 하이브리드 컨셉트카인 엔비전 74를 공개했죠. 맞아요, 봤어요. 지금 우리가 도로에서 보는 전기차 아이오닉 5의 그 직선적이고 각진 디자인, 그거 역시 포니에 대한 오마주입니다. 와, 그러니까 1976년의 도전이
2020년대 미래 자동차 디자인의 뿌리가 되고 있다는 거군요. 과거의 스토리가 현재 브랜드의 깊이와 정당성을 부여하는 아주 좋은 사례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관통하는 핵심이죠. 포니의 유산은 단순히 최초의 고유 모델이라는 기록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조립국가에서 제조국가로 도약하는 기술 자립의 신호탄이었고 철강, 기계 등 수많은 산업을 일으킨 성장의 촉매제였으며 무엇보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국민적 자긍심 그 자체였습니다. 바나나와 맞바꾼 5대의 포니가 이제는 연간 700만 대 이상을 파는 글로벌 탑3 자동차 그룹의 씨앗이 된 셈이군요.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포니는 영국, 이탈리아, 일본의 기술과 디자인을 가져와서 한국인의 끈기와 열정으로 버무려낸 그야말로 글로벌 융합의 산물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느 하나만 빠졌어도 탄생할 수 없었겠죠. 그렇다면 이 글로벌 시대에 순수한 우리 것이나 완벽한 기술 주권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개의 다른 조각들을 모아서 세상에 없던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모방이라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창조라고 불러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모방과 창조의 경계에 대한 질문이네요. 포니의 사례를 통해 생각해보니 더 깊이 와닿습니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